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행복할까요? 나는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에도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는 오연우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행복지수 1위 국가 덴마크를 심층 취재해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분석한 책입니다. 오연우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사례와 깊이 있는 통찰. 이 책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해 줍니다. 오마이북이 만든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그 계획을 돌연 철회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서 연말 정산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 꼼수 증세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게다가 이제는 건강보험료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일부 고소득자의 반발을 우려해서 지난 3년간 공들여온 정책을 백지화했다는 비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분도 없고 절차도 무시한 막무가내식 뒤집기, 이런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대 의대 이진석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미국에서 팟짱을 열심히 들어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엄청나게 반가웠습니다. 예, 애청자입니다. 거의 한 편도 빠지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그 안식년으로 예. 네, 미국에 계셨다가 지금 귀국하신 지 지금 5일 됐습니다. 5일. 예. 예, 귀국하신 지 5일 됐는데 정작 한국에 와서는 여기 제가 있던 곳이 휴스턴이라서 굉장히 네. 따뜻한 곳이거든요.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미국 사람들은 반팔 입고 돌아다니다가 이게 네. 서울 오니까 굉장히 추운데 네. 또 와서 이게 뭐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까 네. 이게 더 춥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에서는 따뜻한 도시에서 또 팟짱도 열심히 들을 수 있었는데 한국에 일단 딱 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참, 되더라고요. 예, 시계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서울. 이 한복판에 웬 또 문제는 또 이렇게 많은지 자고 나면 뉴스가 하나씩 터지는 사회여서요. 일단 교수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건강보험 전문가로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꼭 모시고 싶었는데 마침 또 제가 전화드렸을 때 한국에 계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자,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직장인 부담이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또 실제 그렇게 되면 불만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올해는 개편안 만들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당히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우선 문 장관의 이런 입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뭐 아주 상식에 어긋난 뭐 청개구리 같은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식에 어긋난다는 거는 사실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좀 더 내시고, 네. 그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그 사정에 맞게 좀 적게 내는 것. 이거는 뭐 급진적이라거나 뭐 진보적이라거나 이거하고는 하등 상관없는 네. 그야말로 이제 상식적인 정책일 텐데 네. 이걸 뒤집었다는 측면에서 이게 상식에도 어긋나고, 네. 또 이제 청개구리 같다는 거는 이게 이번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이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악착같이 네. 챙겨서 하는 반면에 네. 꼭 해야 될 거는 준비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이 단번에 엎어버리는 네. 뭐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참 저도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어이없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보니까 이게 이제 2012년
8월에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안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에 2013년 2월인가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로 건보 부과체계를 앞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 이런 안을 채택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요. 예, 예. 당시에 이렇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대표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이 건보 체계를 좀 바꿔야겠다고 판단한 까닭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존에 좀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걸 좀 바꾸겠다 이런 입장을 낸 거겠죠? 예. 이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이 돼 왔었습니다. 네. 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이미 많은 국민들도 알고 계시는데요. 네네. 몇 가지로 좀 짚어보면 첫 번째는 이 직장인과 또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이게 지역 가입자 네. 분들의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자체가 이게 달라서 네. 여기로부터 비롯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비슷한 소득 수준인 것 같은데 내가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보험료가 이게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는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이 경험을 하셨던 것이고 네. 또 요즘에는 워낙에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직장인이었다가 실직해서 지역 가입자가 되고 또 다시 취업을 하고 이런 이동이 굉장히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자격 변동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보험료가 이게 널뛰는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던 것들이 이 직장인이었을 때는 보험료를 9만 원밖에 안 냈는데 네. 실직을 하고 나니까 보험료가 뭐 18만 원, 20만 원까지 되더라. 뛴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죠. 네. 물론 직장인이었다가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 보험료가 감소하시는 분들이 한 80%고요. 증가하시는 분들이 20%라서 네. 예, 감소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 보험료가 올라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것이고 보험료가 떨어지시는 분들도 네. 야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좀 공정하지 않다. 네네. 이런 의문을 이제 계속 가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 원칙이 네. 자신의 능력껏 또 사정껏 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렇습니다. 원칙일 텐데요. 네. 여기에도 이제 어긋나는 거죠. 똑같은 직장인 그리고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소득이 자기 월급이 전부인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건물도 물려받은 건물도 있고 또 뭐 주식도 해서 또 배당금도 또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이제 기타 소득이 또 상당히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네. 기존에는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질 않았었거든요. 물론 MB 정부 때부터 일부 부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이제 기타 소득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져 있지만 뭐 다른 이제 뭐 임대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상당한 수준으로 있으신 분들은 이 피부양자로 돼 있기 때문에 또 보험료를 전혀 안 내셨던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능력껏 사정껏 낸다라는 그 사회보험료 부담의 원칙에도 어긋난 네. 문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특히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너무 과중했다는 것. 네. 이거는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네네. 재산, 소득, 자동차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부과를 하다 맞아요. 보니까 예. 당장에 자기는 쓸 수 있는 소득이 없는데 뭐 전월세가 있고 또 뭔가 이제 예전부터 굴리던 자동차가 있으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적지 않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네. 이런 것들이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에게 굉장히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고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송파 세모녀 네. 그분들도 이 소득은 없는데 성연령 전월세 기준으로 재산이 소득이 이런 정도 될 거다라고 그러니까. 추정을 해서 이 월 보험료 한 5만 원 네. 가까이 내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이번 계산안이 시행됐더라면 네. 이 송파 세모녀는 보험료가 한 16,000원 정도로 떨어졌을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걸 지금 이번 정부가 안을 다 만들어 놓고도 이게 내팽개쳐 버린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지적이 돼 왔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박근혜 정부 이건 뭐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부가 체계를 네. 어쨌든 간 손을 대야 된다라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 당장이라도 다 바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파 세모녀 오죽하면 목숨을 스스로 네, 끊게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것인데요. 반대로 수천만 원 연금 소득이 있고 5억이 넘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빵원.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당시에 비교도 많이 되고 문제 제기도 많이 됐었는데 네. 당장에도 이게 바꿔야 되는 것들을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그냥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정부의 꼼수가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핵심 관계자들에게조차도 이 철회 결정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보니까 그 28일 날 이제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27일 날 2월로 연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것도 바꿔서 그냥 확 안 한다. 이렇게 하더니 이제 기획단 관계자들에게도 전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의료 쪽에서 이런 게 뭐 일상적으로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도 되나요? 이게 아마 지금 복지부 공무원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언론 보도에서도 잠깐 뭐 다루어졌던 것 같은데 뭐 청와대에서 네.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했느냐 뭐 이런 이제 뭐 질책이 있었다고도 그러니까요. 하고 네. 아무튼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과정을 거쳐서 이게 이제 백지화가 된 그러니까요. 건데요. 네. 지금 정부는 뭐 청와대나 이런 데서의 압력은 없었고 이게 복지부의 뭐 독자적인 결정이었다. 뭐 이렇게 라고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있는데 예. 이건 뭐 누구도 그렇게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겠죠. 또 시키지도 않는 일을 왜 했느냐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저기 아주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인 것 네. 같습니다. 이게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도 채택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게 다른 기관이 아닌 정부 부처가 기획단을 꾸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이번 정부에서만 2년 가까이 그리고 뭐 이전 2012년까지 생각을 하면 거의 3년까지 네. 작업을 했었던 건데 그러면 그동안 이루어졌던 작업은 도대체 무슨 누가 시킨 거야? 작업이었냐라는 거죠. 누가 시켰어? 그래서 아마 복지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네. 시켜서 했더니만 네. 지금 그건 이제 왜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지금 3년 동안이나 준비를 했는데 준비가 미흡해서 네. 이걸 뭐 철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네. 아마 복지부가 스스로 이제 뭐 그 바보 취급을 당하는 꼴이 돼서 네. 아마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 같고 그 어제 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빈곤 없는 나라 만들기 토론회 네. 여기서 이제 부가세 개편안 그 철회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만 뭐 그런 요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개혁도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해야지 너무 과하면 네. 이거 안 된다. 아마 이런 발언에서도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압력이 행사가 돼서 이번 안이 철회가 됐는지를 뭐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토론회도 아니고 네. 빈곤 없는 나라 만들기 토론회인데 가가지고. 이런 발상이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게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아마 빈곤 없는 나라 만들기는 아마 요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 정부 정책이 어디로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모든 국민들이 하게 될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이 건보 체계 당장이라도 고쳐도 늦은 상황이 아닌가 싶은 정도인데 사람이 목숨을 끊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실제로 이렇게 건보 체계를 바꾸게 되면 어떤 혜택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건가? 일단 뭐 부가 체계의 형평성은 유지가 되겠지만 그밖에 이런 제도적 대안이 바뀐다면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좋아지는 건지 오히려 이게 고소득자들한테만 나만 오히려 더 내는 거 아니야? 뭐 내 주머니에서만 더 뜯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국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는 혜택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건강보험료 부가체계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쓸 돈을 걷어들이는 네. 그 기전인 거죠. 그리고 이 돈을 걷어들여서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혜택을 드릴 것인가는 그렇죠. 또 다른 기전인데 이번에는 주로 이제 돈을 어떻게 걷어들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고요. 네. 그 이번에 정부가 준비했었던 개편안이 뭐 시나리오가 한 7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 중에서 이게 유력한 방안의 내용들을 보면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기존의 문제점을 상당히 보완한 네. 그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예전에는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가 됐었는데 네. 지금은 그 월급만 받으신 분들은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보험료 내시던 대로 이제 내시면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월급 이외에 이게 소득이 있으신 분들 이게 MB 정부 때 그게 이제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기준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네. 월급 이외에 연간 국세청에서 잡히는 종합소득이 7,2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월 600만 원 이상의 가외 수입 소득이 있으면 이제 보험료를 부과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였습니다. 거네요. 예. 국세청에서 잡히는 자료로 600만 원 매월 6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예. 근데 그 기준을 연간 2천만 원으로 이제 낮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월 평균 한 170만 원 정도의 이제 가외 수입이 있는 네. 이분들이 이제 보험료를 더 내면서 네. 한 27만 명 정도가 여기 이제 해당이 되셔서 네. 이제 보험료를 이제 더 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도 MB 정부 때 그 피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를 따로 구분해서 이제 네. 보험료를 부과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그 기준을 이거 역시도 더 낮춰서 여기서도 뭐 추가로 이제 보험료를 부담하시는 분이 한 19만 명, 네. 뭐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 가입자 분들의 이제 보험료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하시곤 합니다. 제 지역 가입자들은 보험료 그대로 내버려두고 왜? 이게 유리지가 월급쟁이 보험료만 올리느냐 네. 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으셨는데요. 그건 이제 좀 실상을 잘 보실 필요들이 있거든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가 한 반반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지역 가입자가 3, 직장 가입자가 7이거든요. 전문직 고소득자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이제 사업장, 자영업자들이 대거 이 직장 가입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지역 가입자로 남아 계신 분들의 인적 구성을 보면 네. 대부분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은퇴자들, 그 실업자, 그리고 농어민, 네. 그리고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네들은 왜 직장인보다 보험료를 좀 적게 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거나 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동안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됐었던 어떤 재산에 네.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그 비중을 줄이고 또 자동차와 이게 평가소득은 폐지를 해서 네. 이분들은 그냥 기본 보험료 형태로 이제 부과를 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송파 세모녀의 경우라면 네. 지금 5만 몇천 원 내던 것에서 네. 지금 이제 한 16,000원 정도를 내면 되는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변화의 내용이었던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 국민의 70%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체 국민의 70%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이게 월급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네. 직장인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나 이게 뭐 주식한 거 뭐 좀 배당금 받은 거 좀 있고 그다음에 아들이 어디 뭐 군대 가가지고 방 빈 거 자는 방으로 내놔서 한 달에 월세. 뭐 몇만 원, 10만 원 받는 거 있는데 이것도 보험료 내는 거냐?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분들은 전혀 걱정 내려놓으셔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국민의 70%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보험료가 인상되시는 분들은 시나리오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1.5%에서 아무리 많아도 한 6% 정도. 네. 이분들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소득의 1.5에서 아니야. 전체 국민 중에 한 1.5%에서 예. 한 많게는 6% 정도가 보험료를 더 내시는 되게 되시는 거고요. 고소득자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우리나라 최상위 고소득자들이신 네. 거죠. 그리고 전체 국민의 30%, 그러니까 예. 지역 가입자의 80%는 이제 보험료가 인하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라는 이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본 원칙에 부응하면서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 그리고 어떤 이제 저소득층들의 보험료 인하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국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던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엎어져 버려가지고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네,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정말 그 다수 직장인들은 이제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정부가 뭘 올린다라고 하면 이거 나도 해당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이 엄습하게 되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체 국민의 70% 대다수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이고 그 최고소득자 대한민국 최상위 계층들은 보험료가 인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80%는 보험료가 인하되는 이 좋은 정책을
왜 빨리 안 하는지 고소득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 정부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처음에 이런 계획됐던 대로 이렇게 되면 보험료 재원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까? 건강보험료 재원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설계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네. 그 지금은 임금 월급 이외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종합소득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예전보다 좀 낮추긴 했습니다만 네. 또 일시적인 아무리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보험료 부담에 그 보험료 인상에 이제 충격이나 이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공제 조항을 둔다든지 공제 조항. 예. 네. 뭐 이런 좀 완충 장치를 좀 뒀거든요.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저소득층들의 보험료 부담은 이제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 재정은 재정 중립 네. 상태인 거죠. 오히려 이 시나리오별로 보면 또 가장 유력한 방안은 네. 오히려 건강보험료 수입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후에 그런 좀 일정인 충격이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넘어가면서 네. 이게 좀 제대로 적용이 되고 좀 대상도 좀 더 확대를 하고 네. 이렇게 된다면 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기반이 될 수가 있고 특히나 국민들 입장에서 이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서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건강보험료 인상 좋다, 뭐 더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지금 공정하게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느냐? 그렇죠. 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내고 없는 사람들이 없는 만큼 내고 이게 아니지 않느냐? 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불만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이후에 어떤 국민들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고 이번 개편안이 좀 그런 측면에 상당히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건 이제 이번 또 어찌 보면 이번 또 그런 기회가 네. 될 수도 있었던 건데 이 기회를 정부가 스스로 이제 발로 차버린 거라서 그 향후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네. 그 이번 그 백지화 조치가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앞서 7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네. 하셨는데요. 지금 7개 시나리오 중에 이제 한 가지 케이스로 이렇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부가 짠 7개 시나리오 대충 어떤 것들이었나요? 이게 거의 시나리오별로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이번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기본 원칙으로 잡았던 것이 네. 첫 번째는 가급적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이거는 그 보험 방식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네네.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국가들이 그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네네. 건강보험료나 사회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실현된 소득. 뭐 내가 엉덩이 밑에 깔아놓은 땅이 아니라 네. 내 손에서 당장 쓸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가용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건강보험료나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기 네.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과 한국만 좀 예외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었고 그런데 일본도 그 비중이 적고 그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소득 파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재산 부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네. 가급적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대원칙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하부적 그 세부 원칙으로 월급 이외에 소득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를 인상한다. 네. 두 번째는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한다. 네. 세 번째는 직장인 피부양자 중에서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원칙으로 시나리오를 짰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 뭐 구성 비율이라든지 적용 비율만 좀 차이가 나지 거의 뭐 시나리오의 내용들은 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정부가 이렇게 새롭게 개편안을 통해서 보험료 재정이 그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이 되면 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애시당초 그 제시했던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 있지 않습니까? 의료 복지 관련해서 이것도 뭐 논란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뭐 보험 그러니까 4대 중증 질환 보장성을 뭐 강화하겠다라든가 뭐 선택 진료비, 상급 병원료, 상급 병실료, 간병제 뭐 그런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겠다라든가 뭐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임플란트나 뭐 틀니를 보장 이런 것들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개편안이 그런 혜택까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거를 스스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이번이 이 부가체계 개편의 좀 최적기였다고 그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지금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이 12조 원이거든요. 지금 예, 누적 현제 금-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이 네. 12조 원이라서 재정이 굉장히 뭐 꽤나 넉넉한 편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중립 원칙으로 부가체계 개편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정은 네. 사실은 이제 누적 적립금 12조 원 쌓여 있던 것으로도 이게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감당이 가능한 것이었죠. 네. 감당이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번에 개편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이제 보장성 강화라든지 여기에 바로 뭐 직접적인 부작용 이걸 뭐 당장에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에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네네. 넉넉한 것이 뭐 지금 어찌 보면 좀 일시적인 현상이고 아 그래요. 근데 언제라도 늘 건보 재정 파탄. 그렇죠. 맨날 그런 우려가 예. 있었거든요. 이 건강보험 재정이 좀 넉넉해지고 사정이 좋아진 것이 불과 얼마 되지가 않았었거든요. 항상적으로 재정 불안에 시달렸던 네. 것이고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이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뭐 인구 고령화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있고 언제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번 조치가 네. 그 건강보험의 발전의 기반을 네. 아주 허물어뜨리는 또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그 신뢰 이런 것들 국민들이 가지는 좀 신뢰까지도 허물어버리는 네. 이 좀 아주 무책임한 네. 처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걱정인 게요. 사실 앞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늘 불안해하고 저러다 재정 파탄 나기 때문에 그 축소해야 된다. 그리고 사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불안을 계속 이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건보 재정을 좀 튼튼하게 만들고 뭐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갑자기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정부가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모두가 당황한 진보 보수 따지지 않고 전 언론이 비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요. 예, 예.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 타이밍에 건보 체계를 개편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닥칠 후폭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부가체계 개편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끝났다. 예. 지금 이번이 최적기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고소득층들의 뭐 반발 뭐 이런 것들이 그 우려가 돼서 이거를 네. 철회를 했다고 하는데 전 도대체 상위 뭐 1, 2%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반발을 하셨고 어떤 식으로 반대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뭐 국내 돌아온 지 5일밖에 안 돼서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이게 본 적이 없고 네. 근데 이런 정도로도 이게 철회를 한 상황에서 내년에 총선이 있고 또 그 후년에 대선이 있는데 이 정부가 이제 부가체계 개편을 다시금 추진할 수 있을까? 아마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인 것이 어찌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고 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지면 부가체계 개편을 하면서 재정 중립 원칙이 아니라 재정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 부가체계 개편을 그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상위 소득계층의 반발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최적기를 놓쳐서 사실은 이번 정부 하에서는 이 부가체계 개편, 이 건강보험료 부과의 공정성 그리고 저소득층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이런 조치는 사실상 뭐 그 무산된 거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같은 것들이 불을 보듯 또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
그 점이 네. 참 걱정되는 부분이죠. 이게 뭐 정부도 허겁지겁 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그 백지화 발표를 한 이후에 네. 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뭐 조치를 보완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건 이제 뭐 워낙에 반발이 크니까 네네. 그 땜빵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또 네. 근본적으로 이게 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땜빵으로 한다면 네. 여기저기서 이제 빈 구멍은 끊임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 취약하신 분들은 그런 빈 구멍으로 네. 다 이제 숭숭 다 빠져나가 버려서 이 밑바닥에 다 떨어져 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건보 재정도 조만간 또 파탄 위기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저 지금 이게 상황이라면. 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상당히 좀 불안해질 수도 있는 거죠. 음. 왜냐하면 어떤 사회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네. 그 제도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음. 이제 밑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네. 이런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그 사회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정부가 스스로 허물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앞으로 이제 건강보험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뭐 장애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형평에 맞게 조세 제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형평성 원칙이지 네. 않습니까? 이제 이거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도 많이 버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조차도 박근혜 정부가 이것을 그냥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뜯고 보고 놀란다더니 그냥 혹시 연말정산 후폭풍 때문에 혹여 이것 때문에 또 더 큰 조세 저항이 일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것도 이제 조세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정부가 이제 화들짝 놀라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러선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에는 이 정부가 이렇게 가면 저소득계층에 대한 피해, 그러니까 병원비 때문에 그리고 건강보험 혜택이 줄어서 그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되는데 교수님 좀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우려가 되고, 네. 근데 이 문제는 그 저소득층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네. 그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부르는 그 월급 생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다수 직장인들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그 뭐 보험료가 변화되는 네. 것은 이제 없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고소득 직장인들의 보험료가 늘어나고 네. 그러면 향후에는 그 유리지갑 봉급 생활자들이 본인의 경제적 능력보다 더 과중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게 시정이 된다라는 의미이거든요. 네. 어찌 보면 지금은 고소득자들이 보험료를 내야 될 것보다 덜 내기 때문에 그렇죠. 유리지갑 봉급 생활자들이 자신이 부담해야 될 것보다 더 내는 상황인 거고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할 수 있었던 네. 것인데 이게 이제 현행체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 고소득자들이 부담해야 될 것들을 이 유리지갑 봉급 생활자들이 계속 이제 부담을 하는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황금지갑 지켜주려고 네. 이게 유리지갑을 이제 깨버린 거라서 이번 개편안 백지화에 관해서는 네. 어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와 대다수 유리지갑 봉급 생활자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뭐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 이제 같은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고소득 직장인 피부양자 45만 명 예.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못 오르게 하기 위해서 602만 지역가입자들은 혜택을 못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민단체들이 지금 이 현재 부가책에 지역가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 지금 만들었던 이 제도만 해도 상당히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었는데 결국 정부 스스로 이것을 차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권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정권 3년 남았거든요. 그러면 3년 내내 이 상태로 이제 가는 건데 그러면 최소한
좀 땡겨서 이 제도를 좀 땡겨서 그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시민단체들은 당장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3년 내내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너무 사람들이 절망할 것 같아요.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이번에 준비된 좀 개편안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게 뭔가 이제 좀 정책적인 것이 이루어졌으면 네. 좋겠다라는 그 바람도 있고 그렇게 뭐 요구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저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생각을 바꿀 뜻이 없다면 정말 엇박자가 나도 너무 심하게 엇박자가 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제일 재밌는 분이 문영표 복지부 장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문영표 복지부 장관 이거 하겠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뭐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느닷없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게 장관이 정책을 추진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서 이것을 정책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될 이를테면 수장인데 이런 분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서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문영표 장관은 옷을 벗으셔야죠. 왜냐하면 그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부처를 통솔하는 네. 그 수장으로서 그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자기 조직을 이 전 국민 앞에서 바보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부처를 끌고 나갈 통솔력이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국민들에게 끼친 폐악 네. 뭐 그것에 더해서 그런 그 조직을 끌고 나가는 수장이라고 네. 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더 이상 뭐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조직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마 좀 스스로 결단을 해서 옷을 벗는 것이 그나마 네. 이번 그 사태에 대해서 이 정부가 뭐 사죄를 하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뭐 좀 최소한의 네. 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영표 장관이 교수님 말씀대로 장관직을 사퇴하고 새로운 장관이 와서 다시 추진할 가능성 이것도 없습니까? 없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박근혜 뭐 정부 정부 여당이라든지 네. 청와대가 지금까지 보인 그 행태를 보면 네. 사실은 이번 정부 하에서는 좀 무산된 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네. 저도 되게 좀 암울하긴 한데요. 예. 예, 어려울 좀 것 안타깝네요. 같다. 예. 건보 체계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렵다, 끝났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개편은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부에서는 못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게 새로운 개편, 체계 개편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해도 늦지 않을까요? 3년 뒤에 해도 괜찮습니까? 이거는 워낙에 네. 오랜 동안 문제가 쌓여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적폐죠. 예.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네. 지금도 이미 늦은 거죠. 음.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네. 그런데 뭐 다행스럽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굉장히 네. 예외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서 네. 그 최적기였던 건데 네. 이거를 뭐 폭탄 돌리기식으로 지금 그 다음 정부의 네. 그런 이제 부담으로 지금 넘겨버린 셈이라서 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뭐 이후에 새로운 좀 정부가 들었으면 네.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부담이 크긴 하겠지만 이건 뭐 그때라도 뭐 꼭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개혁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획단장님이 굉장히 당황하셨더라고요. 정말 몰랐다. 그럴 리가 있냐. 같은 조직에 있는데 TF인데 너희들이 모를 리가 있어? 라고 계속 물었지만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당황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정부 조직 안에 보건복지부 안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이 정부의 앞으로 3년 동안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더 기가 막힌 일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교수님 뭐 미국에서 오신 지 닷새 만에 너무 충격적인 일을 전문가로서 건강보험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이 뉴스를 미국에서 듣지 않고 그래도 한국에서 듣게 돼서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교수님 그 서울대 의대에서 의료관리학교실에서 이제 예, 학생들 가르치고 계신데요.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교수님 학생들한테 하실 얘기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그렇죠. 네. 이렇게 정부 정책이 춤추고 막 아무 때나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변화하고 이럴 때 특히 보건의료 정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관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좀 전문가로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신지 궁금해요. 이 전문가가 아니라 네. 그 일반 국민의 상식 수준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원칙 없이 갈팡질팡하고 어떤 국민들의 삶의 현실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네. 뭐 이런 무능력한 정부는 처음 봐서 이거는 학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이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네. 아주 이게 난감할 네. 그 정도라서요. 네.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정부에 대한 또 정부 정책에 대한 그 국민의 신뢰, 네. 또 이해 당사자 간의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무너뜨리는 거라서 아주 뭐 씁쓸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 전문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네. 일반 국민들 눈에서 보더라도 뭐 다들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그 고소득자여도 아까 많은 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갑자기 뭐 보험료가 확 네, 뭐 예.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내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고소득자도 크게 반발할 일은 그러니까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소득자의 반발이라기보다는 그밖에 다른 이슈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교수님 좀 어떤 영향이 좀 있었을 거라고 분석하세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그런 뭐 속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네.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서 네. 뭐 속내 사정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 잘 알려진 것처럼 뭐 연말 정산 활동이라든지 이런 등등 뭐 이래서 이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게 정작 해야 될 것들을 이제 내팽개쳐 버린 뭐 그게 가장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고소득층 분들도 사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개편안은 이제 네. 부자 증세안도 아니거든요. 네. 부자 증세안도 아니고 그동안 소득이 있었는데 보험료 부과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이거는 공정성,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그 이번안은 부자 증세안이라고도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그런 정도 이제 아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부유하신 분들도 이번에 그 개편안이 만약에 시행되고 네. 보험료를 더 낸다면 내가 우리나라 최상위 2, 3%에 속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뿌듯하게 생각하고 네.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네. 뭐 오히려 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또 그런 분위기와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네. 또 뭐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이 안이 실제로 시행되는 거는 올 4월, 뭐 네. 5월 뭐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런 고소득층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 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상위 2, 3%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이 국민들이 지금 공적으로 돌려버린 거거든요. 그분들은 나서가지고 뭐 집단적으로 우리는 보험료 더 내기 싫다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분들을 그 국민의 지탄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 이번 정부 조치는 고소득층들을 위한 것도 아닌 그런 행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정부가 다양한 일을 하네요. 보건복지 행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전 국민 앞에 바보를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보험료 부과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철면피 10원 한 장 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철면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전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전부 그렇게 정부가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부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 결정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또 울게 됐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애청하던 이게 팟짱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가지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 좀 더 밝은 주제, 좀 희망 있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더라면 훨씬 더 재미있고 저도 흥이 났을 텐데, 네. 이런 좀 암울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돼서 이게 이야기를 하고도 저도 이게 이게 속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희망을 만들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세상, 그리고 또 이제 국민들의 건강을 정말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이런 좀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그런 희망을 놓치지 않고 같이 관심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아마 이 팟짱 애청자들께서 교수님 말씀 듣고 건강보험 체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실제로 다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언론이 또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